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보수의 품격 코너에서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관련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본부 시간에는 지금 경찰대학을 폐지시킬 거냐 존속시킬 거냐 이 논의가 현재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 안건 어떻게 처리될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5월 17일 시사본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인권연구소 문쿨의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이 5월 17일, 네. 내일은 5월 18일, 벌써 이제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됐는데, 사실 43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뭔가 발굴 결과,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이제 발포한 구체적인 횟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발포는 지금까지 이미 확인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나왔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총상에 의한 사망자, 부상자를 지도상에 이제 표기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권위 있는 조사를 거쳐 공개된 거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주, 전남 이런 이 지역에서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의 총 같은, 그러니까 총이나 이런 무기 발포가 있었다라는 게 조사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의 발포 언제 처음 시작됐냐?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고등학교 앞에서 시작이 됐고, 다음 날 오후 11시쯤에 광주역 인근에서, 또 21일에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과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원에서도 총격이 있었고요. 조선대 앞이나 학동, 지원동, 송암동 이런 곳에서도 계엄군 발포와 또 발포가 있으면은 피해자도 발생하는데요. 네.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가 병원 진료 기록, 보상 심의 서류 분석을 해봤더니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총 135명, 부상자가 최소 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럼 현재 날짜로 확인된 거는 5월 19일, 20일, 21일 사흘이 네. 확인된 건가요? 이 날짜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사흘에 이제 집중이 된 그런 네.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특히 이 피해자들의 부상과 장애 양상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 진압이 좀 점점 심해지는 게 5월 18일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21일에 이르면은 부상자 46명 가운데 31%, 108명이 중증장애에 이르는 부상을 당했다. 예. 이런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5월 21일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코브라 헬기가 조선대에서 20ml탄 이 사격한 정황, 이거 뒷받침하는 탄두도 발견됐다라고 예. 설명을 했는데, 이 헬기 사격 이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탄두도 발견했다고 이렇게 규명해서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아울러 안매장된 희생자 시신 발굴도 진행 중인데, 이 해남 우술제 인근 강주교도소 앞 야산 이런 곳에서 유해를 발견한 데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 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5.18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6월 쇠구를 다시 또 발굴했어요. 네. 정밀 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43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부상당한 분들 뭐 트라우마나 중증 장애에 대한 그런 피해 또 유가족들의 고통 이거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망자, 부상자 포함하면 어쨌든 시민, 국민 한 5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당시 군이 뭐 이게 조준 사격인지 뭐 난사인지 아니면 둘 다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이제 발사를 했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지시했느냐 그게 항상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 정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항상 관건이었는데 그 연결고리로 타고 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인물의 행적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5.18 학살의 직접적인 최종 지시자를 네. 밝혀내는 일인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진술도 있고 해서 이 전두환 씨로 사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야 여전히 규명을 하고 있고 사실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체적인 발포의 양상과 규모 같은 것을 포함해서 뭐 암매장, 성폭행 이런 진상규명 대상들이 43년인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발포 명령자 규명이 사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포 명령자 진상규명조사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장세동 당시 공수특전사령부 작전참모 행적을 조사하고 있어요. 장세동 씨면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장세동 씨의 행적을 조사하게 된 계기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발포 명령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근데 정호용 당시 이 특전사령관은 그러니까 장세동 씨의 당시의 상관이죠. 직속 상관인데 네. 당시에 정호용 사령관이 자신도 광주에 갔음을 시인하면서 나는 가긴 했지만 인사, 군수 지원만 담당을 했고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이 없었다. 그런데 장세동이 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광주에 수차례 방문을 했지만 지휘 계통에서 빠져있는 나는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직접 장세동 씨 행적의 조사를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사령관은 일단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응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상규명조사위도 조사를 시작한 것인데 이제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 장세동 씨를 인터뷰한 결과를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장세동 씨가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은 없다고 밝혀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이 장세동 씨가 본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3일간 광주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령관의 증언하고 일치를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그런데 이 간 것 자체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학살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대대장만 내려 보냈느냐 나처럼 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서 진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이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체가 좀 의미가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5.18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당시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은 계엄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명령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2군 사령부, 광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32사단 그리고 일선 부대까지 네. 굉장히 다층적인 좀 지휘 계통을 거쳤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여러 군 관계자들 진술을 그동안 종합해 보면 전두환 씨를 이 최꼭대기로 하는 신군부에서 곧바로 특전사령관을 거쳐서 곧바로 광주의 일선 부대들에게 지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비선 라인 같은 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정호용 특전사령관 말에 따르면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고 예. 장세동 씨가 자꾸 갔었다는 얘기거든요. 광주에. 그러면은 그 비공식적인 군 지휘 계통상 전두환 씨의 명령을 직접 받은 특전사령부의 작전참모인 장세동 씨가 광주에 직접 가서 이 학살을 포함한 진압의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의심이 돼서 지금 진상규명조사위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 있는 측근인 장세동 씨가 사흘 전에 광주에 갔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전두환 씨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뭐 한 커플 한 커플씩 뭐가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전야제도 광주에서 열릴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행사 열리면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여야 누구누구 가는 얘기 항상 관심인데 참석자들 몇몇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이 전야제 뭐 사실은 광주에서
특히 뭐 중요하게 또 행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청년 정치인들로 대표단을 꾸렸다고 해요. 예. 전야제 참석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 이준석 전 대표, 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전야제 참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내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네. 5.18 정치 헌법 수록 반대 발언, 이 이후에 광주 쪽에서 민심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이걸 좀 만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기념식에는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한 라디오에서 안 간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간다는 걸 시사한 거네요. 사실상 예,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민주당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대표가 광주 구묘역이라고 불리죠. 망울동 예.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다음에 박홍 원내대표와 함께 5.18 전야제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오늘 지도부가 의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찾아서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항상 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 뭐 재창 문제, 이번에는 딱히 뭐 논란이 되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네, 예, 이번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로 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주목이 될 것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네. 수록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내일 기념식에 가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원포인트 헌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을 하자. 헌법 전문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18 기념식에 간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게 또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그 윤 대통령이 만약 내일 기념식에 간다면 기념사에 그런 내용이 담길지 네. 그런 것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사실 뭐 매일 이 문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김남국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확대 간부 회의를 거쳐서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근데 밝혔습니다.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민주당 그렇습니다.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제소를 할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이게 국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비위나 윤리적 문제는 국회 안에서는 이제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적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사실 네. 당내 윤리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탈당을 하면서 좀 어려워져 중단이 된 측면이 있죠. 네네. 사실 그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의총도 하고 또 곧바로 다음날 최고위원회도 했는데, 당 지도부가 이 제소를 포함해서 이 탈당했을 때 복당이 불가하다 이런 원칙들을 좀 엄격하게 세워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제소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다. 공직자 윤리구범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소의 배경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 수사에 본격화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특성상 좀 검찰 수사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윤리특위 제소안을 제출을 한다 그러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이로써 이제 확실히 중단됐다고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중단된 것이 맞다고 밝혔고요. 다만 당이 요청을 하면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는 했다. 그래서 네. 자료를 살펴볼 수는 있다는 가능성이 안겨뒀지만 이것도 이제 검찰 수사로 이만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 이게 간사단도 꾸리고 해서 윤리특위는 항상 구성돼 있는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보죠. 새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비상설. 네. 그때그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사도 꾸리고 이제 소위원장들도 임명을 해서 구성을 완료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곧바로 이 김남국, 사실 다른 그 제소건들이 좀 쌓여 있어요. 다른 의원들 38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이게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이 징계권을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실책이나 잘못을 할 때마다 윤리특위 가는 건 사실 저희가
늘 봤지만 사실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건의 접수 순서들을 보면은 김 의원은 사실 저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선 접수 순서를 다 처리한다면 사실상 이것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김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한다 뭐 이런 기류인가 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관심에 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빨리 처리하자라는 여야 의원들의 기류가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특위 회의 결과를 보면 좀 어떻게 진행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이제 결의안을 하나 채택을 했던데 네. 국회의원 코인 자진 신고 전수조사 결의안. 네. 사실 이게 이제 그동안 그 김남국 의원 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것은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이 네. 결의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 결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 그대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하자 이런 결의를 한 거예요. 정무위 차원에서 한 거고 또 가상자산 거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결의안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자. 강제적인 건 아니고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가 정무이기 때문에 우리 여야 의원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한 목소리를 낸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도 예.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이고요. 근데 자진 신고면 국회의원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전수조사는 누군가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맡기겠다 아직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그래서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민권익위에 맡기자 이런 권익위. 얘기. LH 사태 때 부동산 관련된 조사를 했던 네네. 권익위에 국회의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서 들여다보게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에 맡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 사실 어떻게 할 뭐, 거냐. 네. 그리고 뭐 지갑 자체도 USB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콜드 월렛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다 이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율적으로 신고한다고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범위도 문제일 겁니다. 늘 나오듯이 본인만 할 것인지 그렇죠. 뭐 배우자, 뭐 가족들까지 자녀.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박 기자님 말씀처럼 이건 사실 미리 정리해야 되는 규칙이 워낙 많아서 잘 될지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네. 과연 이게 이제 사실 초유의 사태인데 예. 검찰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어디까지 또 혐의를 입증하느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 예. 범위를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첫 설레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네. 보고 예. 정무위 이제 통과됐으니까 예. 아마 본회의에서 결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여야 의원들이 투표할 때는 결의안 찬성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진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죠. 지금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용기는 내기가 어렵겠죠. 네, 일단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동화면세점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요.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 5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오산부터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론 도심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남부권으로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논산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속도 떨어지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도 하동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도 매일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 문제. 사실 이제 일본에서는 뭐 대표단이라고 부른다고도 하고 어쨌든 이 단이 가서 어디를 가서 무엇까지 할 것이냐 아직 한일 간에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 2차 협의가 오늘 열린다면서요.
네. 2차 협의는 화상으로 열립니다. 아, 화상으로. 화상은 열리고 네.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는 국장급 협의였는데 네. 이번에는 심의관급 협의예요. 그럼 격을 낮춘 건가요? 한 단계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많이 합의가 된 것일까? 아니면 굳이 국장들끼리 협의를 안 해도 더 이상 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관급으로 내려간 건가? 이건 좀 결과 좀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12일에 12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에서는 나흘 동안 이 방문해서 들여다본다. 이것만 합의됐잖아요. 예. 나흘 동안 뭐 할 거냐.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뭐 실효 채취는 안 한다고 우선 선을 긋고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알프스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냐,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볼 것 같은데요. 그마저도 일본에서는 좀 더 안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예. 도쿄전력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2차 회의에서는 과연 이게 좀 풀릴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일본에서 준비가 안 됐다. 뭐 알프스 장비도 지금 가동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정말 시찰단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오는 거 아니냐. 델리게이션 하는 거 아니냐. 대표단, 사절단 아니냐. 이런 민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 가겠다. 라고 할 건지. 좋다. 그럼 일본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나흘 정도 뭐 겉에서 이 정도 보고 오겠다라고 합의할 것인지 이 시찰단이 가기 전에 갔다 와서 그 결과보다 시찰단 간다고 한일 협의할 때 이 결과에서도 또 많은 부분 논란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협상이나 뭐 대결을 할 때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쳐야 또 협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방금 박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시찰단 취소할래 뭐 이 정도의 결의가 없으면 얼마나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2차 협의 결과는 뭐 보도자료 나올 테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저께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대 이제 교수님이네요.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이제 기자간담회 이분을 이 시점에 초청한 이유가 아마 있을 건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앨리슨 교수의 발언이 조금 수위가 높다 보니까 네. 아주 강한 확신에 차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이 오염수 시찰단의 범위조차 아직 일주일 전인데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오염수의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많이 양보해서 포기를 하더라도 알프스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앨리슨 교수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기술을 굉장히 거의 100% 확신하는 그리고 이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의한 방사능 유출이 거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으로 채워진 간담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앨리슨 교수의 발언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만약 제 앞에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로도 1리터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리터를 내가 바로 마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예, 근거를 물어봤더니 우리 신체 내에 원래 어느 정도 반사 성량이 있는데 예. 그 처리된 오염수를 1리터를 마셔도 우리 몸에 있는 거의 80% 정도만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처리된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적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핵종 제거 시설로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 그리고 굉장히 낮은 저선량의 방사선도 노출되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중수소는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을 했고요. 저성량 방사선도 몇 시간이면 우리 신체 내에서 없어진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분들은 좀 신중하고 완곡하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세게 확신에 차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네요. 바로 문제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네. 학계에서도 이 저선량 방사선이나 알프스가 정말 확실하게 저 많은 오염수를 전부 똑같은 농도로 잘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의심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일본에서도 막 알프스 그 처리된 오염수를 탱크들을 막 섞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부분에서는 농도가 너무 높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 번 더 섞어서 농도를 더 한 번 더 맞추고 그걸 또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일본이 만들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도가 균질화되는 게 맞냐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더구나 앨리슨 교수는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냐면요.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방사능 유출이 굉장히 위험성이 과장돼서 공포가 지금 과학을 집어삼켰다. 네. 이게 본인의 저서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사망자보다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왜 쓰나미는 비판 하지 않느냐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분의 이제 과학자니까 주장도 네.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과연 심지어는 국책 연구기관,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학자를 초빙해서 간담회를 여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 학자야 당연히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국책연구원이 왜 굳이 이 시점에 사실 그 교수가 그런 견해를 가졌다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려진 걸 거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불렀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 네. 저도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아무래도 당연히 이 과학자들이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저선양 방사선이나 후쿠시마 원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견해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 간담회에도 다른 학자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초빙된 주인공이 앨리슨 교수니까 네. 앨리슨 교수의 주장이 주된 내용이 됐던 것인데 조금 나쁘게 의심을 하자면 지금 아무래도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 사실 막을 수 없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과학적 정당성을 혹시라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마저 마련해주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맥락상 뭐 그런 의심이 뭐 근거가 없다고 보긴 네. 어렵죠. 계속 이어질 이슈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항상 또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는 게 이제 국회 고성, 뭐 욕설 뭐 이런 건데 사실 어제 또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과 그리고 행정안전위 이제 상임위 위원장인 장제원 위원장의 아주 거친 설전. 네. 어제 뭐 많이 이제 뭐 영상으로 돌았는데 먼저 현장 영상을 현장 음성을 한번 듣고 좀 더 이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뭘 말을 하시거나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예? 권리를 다 하시기를 예?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들어온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사회견 말은 안 주겠습니다.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 한국 했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네, 일단 뭐 들어보셨듯이 뭐 아주 격한 언어들인데 일단 왜 싸운 겁니까? 어떤 맥락에서 왜? 네, 이제 예. 어제 행안위에서 주된 논의 사안이 선관위 북한 해킹 의혹 네.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제원 지금 행안위원장이죠.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했어요. 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야당 의원들하고 무소속 의원들 뭐 이 민주당 의원들 생각해 보니까 왜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왜 질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설전이 시작이 된 건데 장제원 위원장은 내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다. 위원장이 가끔 질의는 하지 질의할 수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바로 이제 끝난 질문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었고 그걸 이어서 위원장이 꼬리 질문처럼 네. 이 박찬진 사무총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계속 묻다 보니까 뭐 답변하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묻다 보니까 의원 옆에 있던 야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이 아니 왜 그렇게 위원장이 질문을 하려고 하냐 사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를 했죠. 네. 이게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은 아니 내가 사회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안 줬어요.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못 받은 의원들이 고성을 또 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말이 오가다 보면서 점점 감정이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들으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이 고성으로 아니 사회 봐야지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 항의에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할 힘이 남았냐 부끄러운지 알라. 그러니까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지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돈봉투 의혹을 거론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걸 사실상 거론하면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성만 의원은 아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신상 발언 달라 그랬더니 또 장제원 위원장이 또 안 주고 그러면서 계속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종의 이제 감정 싸움이 격해진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싸움은 그렇고 그럼 이 싸움의 발단이 된 시발점이 된 선관위 북한 해킹 의혹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5월 3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의혹인데요.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행정안전부가 국정원에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점검을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은 되는 아직 확실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보낸 걸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 악성 코드가 선관위 이메일로 수신이 돼가지고 이제 감염이 됐을 것으로 의심되니까 이 국정원에서 수차례 점검을 받아라라고 권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관위가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5월 3일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북한이 만약 해킹한 게 맞다면은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죠,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투개표가 조작될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보안 점검을 거부하냐면서 이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인데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은 요구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선관위 어제도 이제 박찬지 사무총장이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선관위는 그런 사실이 일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킹 당한 적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해킹 당한 것도 맞지만은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투개표 장비들은 해킹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은 개표장에 가서 투표장에 가서만 개표장에서만 쓰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해킹 가능성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고요. 또 이 선관위는 가장 대표적인 헌법 독립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허용하게 되면은 그 정치적인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도 표명을 했습니다. 하긴 선관 입장에서는 해킹을 당해도 선거에 치명적인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거고 국정원이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곤혹스럽겠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논의할 게 사실 행안위에서는 더 많은데 이 공직자 고위 공직자 이 재산 신고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이 문제 어떻게 할지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이 사안 고성에 오가는 사안 때문에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일정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또 국정이 이렇게 또 국회 논의가 좀 마비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부터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하면서 스무스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늘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죠. 이 문제는 좀 시간이 없긴 한데 이봉우 연구원님이 짧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워낙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빨리 입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네 번째 국토위 논의를 했는데 또 결렬이 됐습니다. 일단 22일에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원내대표단이 25일 날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라 이게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 너무 됐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여전히 보증금을 정부가 환수를 해주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보한 절충안을 좀 냈어요.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좀 활용하자 그럼. 그거를 대상을 확대하자. 또 기존에는 선보상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선보상 하지 말고 피해자들 경매 절차만 대신해줘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사후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도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받아주는 부분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여전히 맞서고 지금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전에 주든 사후에 주든 정부가 보증금을 보완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게 이제 22일 회의 때 넘어가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제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 9945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제 입으로 읽기 쑥스럽지만 범블리 김준범 기자님 반갑습니다. 덥긴 하지만 화창한 5월의 날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본부 화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디저트송으로 라붐의 상성 더하기 신청합니다.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저트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부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동사 붙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으로 역시 부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결의부치와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도 마을에는 예씨의 부치들이 모여 삽니다. 또는 영어를 잘 배우려면 미국에서도 우리 부치가 별로 살지 않는 곳에 가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치가 전미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의부치도 한 예고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같은 결의라는 뜻을 더해주고 살부치, 피부치, 일가부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살부치는 피부치와 같은 뜻의 표현인데 혈육으로 볼 때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요. 보통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쓰곤 합니다. 또 일가부치는 한 집안에 속하는 결의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미사 부치는 쇠부치, 금부치, 고기부치와 같이 어떤 물건에 딸린 같은 종류라는 뜻을 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기부치는 식용할 수 있는 각종 동물의 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나는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부치는 입에 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여름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낮은 곳도 있지만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전, 광주 31도, 대구 32도, 강릉이 3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서울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자외선이 남부지방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강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오후부터 오존이 생성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집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면서 서울이 한낮에도 25도, 대전 23도, 광주, 부산 21도에 머물 텐데요. 남부와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에, 내일 오전에 전남, 경남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60, 제주 산지에 8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어서 하천이나 계곡에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8.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구제역이 충북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발생 농가가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남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파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세부 조율할 한일 2차 실무회의가 오늘 오후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흥미로운 뉴스들을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범블리님께서 항상 환대해 주셔서 아주 잘 지내고 더운 날씨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이게 좀 약간 놀라운 소식이던데 요양병원에서 이제 80대 여성이 입원 중에 이제 숨졌는데 이게 단순히 병사가 아니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7일에 경기도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를 간호조무사가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서 119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도착한 때는 이미 A씨가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쓰러져서 누워있던 곳이 침상 위가 아니라 병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요. 이번에 국과수가 발표하기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사로 보인다. 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럼 타살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네, 경찰이 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목 외에는 별다른 외상의 흔적이 있진 않았고요. 네. 이 병실이 8인 1실인데 당시 병실에 간병인 1명이 있었고 다른 환자들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 수사를 벌이고 탐문 청취를 하고 있어도 병실 내부에 일단 CCTV가 없고요. CCTV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함께 그 방에 병실에 같이 있던 환자들도 뭐 치매라든가 그러겠죠. 예, 이렇게 좀 중증도 환자들이라서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종종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환자들 학대당하는 문제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다음 달부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네. 근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났고. 네, 그 요양병원은 왜 그러냐면 의료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또 뭐 요양원에서 뭐 항문에 기저귀를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CCTV 설치에 대한 이야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숨졌는데 CCTV도 없고 근데 같은 방에 있던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면 상당히 좀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우리 10대들의 마약 문제. 이게 사실 이제 그 성인들을 10대가 성인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이 어른을 고용해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이 적발이 됐는데 정작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성년자였다.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미성년자가 성인을 고용해다가 마약을 유통한 사건인데요. 이 일당이 3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와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요. 10대가? 네, 지금은 20대 모두 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들여왔고 상습적으로 본인들이 투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과외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방을 하나 얻어달라 이렇게 했나 보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A군 한 명의 부모가 얻어준 거예요. 네.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건 완전 뭐 공부방으로 둔갑한 마약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통책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서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던지기 수법으로 네.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해요. 10대들이 성인을 고용했다는 게 보통 거꾸로 돼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두목은 10대고 그 수하들이 이제 성인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좀 매몰되면 사실 물불 안 가린다는 거 보여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성인들이 전자담배나 담배 네. 이제 트위터로 사다 주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 A군, 그 공부방을 얻었던 A군은 처음에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 판매상과 알고 지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수법을 다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서 범행을 한 건데 이 수익은 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배웠겠네요. 네. 이래놓고 A군과 다른 한 명이 원래 일당이 3명이잖아요. 네. 2명이 또 배반을 합니다. 나머지 공범 1명의 판매 수익금을 빼앗아서 네. 본인들이 그 돈으로 또 마약을 사서 투약을 합니다. 검찰은 이 3명과 함께 전달책 5명도 재판에 넘겼고요.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10대들이 마약을 처음 접한 것도 이제 텔레그램 SNS였고 그 수법을 그대로 배워서 이제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으로 성인들을 이렇게 좌우시킨 그런 사건인데 그만큼 요즘 10대들 마약이 심각하다라는 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마약 범죄도 마약입니다만은 또 온라인 도박 네. 이게 또 학생들 10대들이 쉽게 빠지는 정말 쉽게 빠지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인데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온라인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보다 중독성이 3배 더 높다. 네. 이게 어디서 연구한 겁니까? 이게 삼성 서울병원과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네. 국내 청소년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조사고요.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서 중독 중증도가 3배 높다는 결론을 이 연구팀이 내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뭐 하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용이 상당히 빠르고 뭐 클릭만 하면 터치만 하면 되니까요. 빠르고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으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박장에 간다든가 뭐 카지노에 간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장벽이 있고 또 누가 날 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기자 이제 사회부 초년병 시절에 보통 이제 기자들이 잠입 취재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때 유행이었던 게 바다 이야기라고 네네. 그 오프라인 도박장이죠. 거기를 거기를 이제 가셨나요? 몰카를 들고 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무슨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나 사실 뭐 초짜인 게 엄청 티가 날 텐데. 초짜 티를 안 내려고 네. 엄청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은 접근성이 사실 문턱이 높죠. 그렇죠. 누가 네. 또 아는 사람을 데려가 주지 않는 한 네. 갑자기 또 찾아가기도 그런데 이제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쉽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더 재밌고 도파민을 그만큼 또 끌어올린다는 건데 이 증상 특징도 오프라인 도박이랑 온라인 도박이랑 다르게 나타난 게 온라인 도박에서 유독 더 도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해요? 우울감 같은 거죠. 자책감, 우울감. 도박이라고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다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팬데믹으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게임처럼 더 쉽게 빠져들게 된 건데 이게 혼자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게 된 도박이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되면 친구들과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가 단절되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증상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이제 미성년자들이 돈을 훔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네.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요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 문화 기반이 너무 없다. 어디 놀거리도 없고 신체를 써야 될 나이에 신체를 쓸 만한 것도 없고 참 그런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이게 네. 접속도 쉽고 이게
뭐 사실 원래는 성인 아니면 접속이 안 되게 막아둬야 되지만 우회하는 방법 너무 많고. 그렇죠. 일일이 또 추적할 네. 수도 없고. 예. 네. 뭐 대책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마트 가면은 이제 쇼핑 카트. 네. 그걸 사실 원래는 마트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네. 그걸 그 밖에까지 끌고 나오는 문제. 사실 저도 동네에서 몇 번 보긴 했습니다. 많이 보여요. 저게 왜 여기 있지? 이런 네. 게.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요즘 흔해졌다면서요. 네, 이게 특히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속터미널 인근에 5개 넘게 아파트가 다 대단지로 예, 구성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이 인근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쇼핑카트 수백 대가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백 대가. 네, 그러니까 구매한 물품을 그대로 담고 와서 네. 집 앞까지 끌고 가는 건데 매년 200개 가까운 카트가 분실이 되고 훼손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못 갖고 가면 하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제 손님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마트 측에서 오히려. 네,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제 좀 부드럽게 용기를 내서 자제 좀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걸로 뭐라고 하는 마트 처음이다. 딴 데 간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건 약간 네. 근데 이게 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카트 150대를 갖다 놨었는데 네. 나중에 8대 남았다고. 그럼 142대를 가져간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요 말씀드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카트 수십 대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심지어 분리수거 배출할 때 이걸 쓰레기 담는 용도로도 쓴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로변에 버린 경우도 많은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카트에 그 마트 이름이 써 있으니까 항의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여기다 가져가라, 이렇게 수거해가라. 네, 그렇게 해서 또 회수하려고 직원들이 끌고 가다가 보면 여기서 또 항의가 들어온답니다. 보도블럭 깨지는데 시끄럽게 그렇게 끌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트 측에선 억울하다는 게 마트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끌고 갈 때는 괜찮으면서 우리가 네.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이건 시끄러운 거냐. 그래서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럭 소리가 회수할 때 시끄럽다고 해서 트럭도 전기차로 또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데 아이들 타고 놀다가 다치면 네. 이거 그러면 또 회사 이 마트 측에 청구를 할 것인가. 좀 이런 생각도 근데 이건 진짜 해봤고요. 공중질서 기초적인 양심의 문제여서 이거 참.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여론은 시민의식이 너무 결여됐다라는 건데 일부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힘도 덜 들고 기름값도 아끼는데 마트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카트 픽업도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마트가 울며 겨자 먹기로 예. 회수를 해가는 건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그냥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자 뭐 이런 네. 요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그럴 거면 그렇게 좋으면 관리비로 돈 모아서 아파트 카트를 만들어라. 왜 남의 물건 훔치냐. 이거 절도죄다.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이게 워낙 재밌는 거라. 네. 일본에서는 미소 강사의 강의가 인기다. 이게 네. 미소 강의가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네. 어떻게 웃는지 미소 짓는 법을 그냥 배우는 웃으면 거예요. 되잖아요. 그게 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고 다니니까 아.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서 이 당황스러운 입술 표정이 근데 저도 마스크 오래 쓴 날에는 입술 근육이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조금 나아지던데 이 미소 강사가 마스크 광고 해제된 후에 수강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는 법을 네. 배우는. 이것도 근데 계속 써야 되는 근육이라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네. 또 알려드리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문 뒤에 입꼬리를 올려서 윗니 8개가 보이도록 기자님 웃으세요. 네. 예, 8개 보여야 됩니다. 네. 이 표정을 5초간 유지를 하시고요. 다시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오므려서 O자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하고 이걸 반복하시라는 겁니다. 다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이제 항상 보수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 따가운 질책 아끼시지 않는 분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격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계속 연일 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간호법 거부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고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말들 많습니다만 일단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어느 한쪽이 이게 뭐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양쪽이 야당하고 대통령실 말하면 여권하고가 각각 하나씩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야당은 우리는 다수다 하는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여당은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서로 힘자랑하면 결국 국민만 손해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한데 여당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여당은 우리는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야당과 대화를 소홀히 한다거나 타협을 안 하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두고 오랫동안 이게 벌써 대선 전부터 이게 간호법을 대통령이 고약다고 했던 문제니까 그러면 여당이 성의 있게 이 부분을 야당과 협상을 해서 양보할 선이 어디까지다. 그리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당신네들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양보선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또 정부와 상의해갖고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갖고 그걸 야당과 협상을 하고 야당도 그러니까 야당은 간호사 편들고 여당 의사 편드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편싸움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결국 여당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당이 이번에도 양곡법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당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중재하는 노력은 사실 별로 보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중재를 안 하는 걸까요? 중재를 못 하는 걸까요? 중재를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거였는데 근데 여권 지도부의 여당 지도부의 이제 능력과 그 정치력의 문제인데 정치력의 부족. 이게 속을 혹시 여당 쪽에서 야 그래 야당 너희들 뭐 수만 명 해봐라 우리는 거부권 하면 된다 이걸 믿고 만약에 여당이 협상이나 대화에 속을 한다면 이건 중대한 직무유기죠. 야당 뭐 그렇게 수를 믿고 또 야당은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니까 야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여당에 설득하고 대화해갖고 타협점을 마련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타협점을 마련하는 게 여당이지. 그냥 야당 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인데 거부권 건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전국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만나갖고 협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간호조무사들이 학력을 고등학교로 고졸로 제한하는 거 그거 없애자는 거고 또 간호사들이 사회적 봉사 지역 사회로 나가는 그래 지역 사회 봉사 이건 되니까 간호사들이 영외 개업하는 거 단독 개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외 그런 걸 개업하는 거 불안해하죠. 아니냐 이거. 그 두 개가 보니까 정점 같은 건데 그건 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간호사들 자기네들 말도 우리도 영외 개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학력을 철폐하자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그 납득이 가잖아요. 요즘 세상에 거의 다 대학 나왔는데 고졸만 제한한다는 게 비상식적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협상이 어려울 것 같지도 않는데 결국은 여당의 지도력이 문제고 그러니까 야당도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는 영 안 되면 수로 밀어붙인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너 멋대로 해봐라 우리는 거부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여사나 간호사분들도 한 발씩 양보를 하고 여야가 협상을 며칠 밤을 새도 협상해야죠. 몇 번 말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절차적으로는 제2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서 부결되는 그런 수순은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수순은 그렇게 하죠. 네. 3분의 2가 안 되면 참석에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하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뭐 부결하기 쉽사이잖아요. 네. 이 부결되면 지금 간호사들이 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투쟁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간호사들이 투쟁이라고 하는 건 환자들이 볼모를 잡는 것 아닙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투쟁 환자들을 볼모로 잡는 거니까 이건 안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마련해 갖고 재의결을 할 때 수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절차적으로 거부권 했으니까 재의결을 할 때 3분이 안 되니까 이건 폐기된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성숙한 해법이긴 한데 고문이 보시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뭐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정치력이지. 대통령실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 자랑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건데 또 간호사나 의사들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들 직업이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그런 수정안을 여야가 며칠 밤을 새더라도 그러니까 여당, 야당, 간호사, 의사 대표들 사자가 모여갖고 밤샘 토론을 해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그걸 수정안을 발의를 해갖고 그걸 통과시켜서 이 사태를 풀어야지 그냥 절차대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뭐 재의결해갖고 부결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 정치가 없죠. 혹시 그때는 이 문제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마지막에 택시법, 택시 있었죠. 그때도 거부권 행사됐었잖아요. 그때는 좀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렇게 좀 합의하는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됐었습니까? 그때는 그 이후에 큰 충돌이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대중버스가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택시는 일종 개인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개인 자영업 비슷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자는 게 국회를 통과하니까 대통령이 그때 이제 거부를 했었던 거죠. 그걸 지원한다 하는 거는 개인 사업인데 그걸 지원한다 하는 거는 다른 개인 사업하고 형편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권의 명분이 있었던 거죠.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던 거죠. 무슨 택시에 대중 공공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거부권 하고 난 다음에 잘 수습이 됐어요. 뭐 크게 충돌이 없었어요. 크게 쟁점이 안 됐었던.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니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공공 지원을 해준다 이게니까 그 공공 지원해 준다는 건 누가 봐도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법안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이래서 그때는 그 거부권 이후에 뭐 큰 갈등이 없었어요. 거부권 이슈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로 끝나겠느냐,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방송법, 뭐 노란봉투법, 또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 민주당이 일부러 사전 포석 차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거부권을 대통령실이 행사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부권 쓰라고 이렇게 일종의 대결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 더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다수든 단독이든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온 건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야당 단독 통과해서 넘어온 것을 건건히 거부권 하기가 부담 가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부담 가잖아요. 앞으로 또 뭐 지금 말한 노란봉투법이니 방송법이니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실에 넘겨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당이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거네요. 그러죠. 아무래도 여당이 풀어야죠 갈등은. 그래서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갖고 야당과 설득을 해서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됩니다. 야당 뭐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 하더라도 야당 상임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그 대통령께서 뭐 국회 간다고 해서 국회 가서 여야 원내 대표단을 초청해서 만나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예. 뭐 대통령실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가셔갖고 해당 분과 상임위원장이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나 또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갖고 대통령실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이런 문제가 있다. 네. 당신들이 단독으로 통과하면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 정도 선에서 여당과 합의를 해서 좀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건 양당 합의해서 좀 처리해달라. 합의해서 처리돼서 넘어오면 이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도 여당 지도부만 맡기지 말고 여당 지도부는 지금 사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독자적으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을 처리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좀 협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가교를 좀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고모님 같은 원로분들의 좀 활동인데 지금은 그런 좀 운신의 폭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게 제도적으로 뭐 그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방송에 나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알고 계시겠죠.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가 야당 단독으로 해서 넘겨오면 거부권 한다. 이건 절대 그야말로 이거는 최악의 정치입니다. 약간 좀 서로 좀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야당도요. 야당도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으면 지금 해봤자 몇 건이라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다수라는 것을 이제 그만 누리고 다수의 말하자면 다수의 횡포를 그만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여당과 좀 대화를 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꼭 양당이 좀 경청해 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대일 외교 문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시찰단 문제. 사실 23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찰단이 사실 이제 가서 뭘 어떻게 어디서 뭘 보고 올 거냐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 2차 한일 간에 2차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찰단 상황 지금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결국 이제 오염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결국 눈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는 것 하면 그게 진짜 오염수가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 해협까지 올 때까지 그게 오염수가 진짜 오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물론 검사를 해봐야죠. 그 눈으로 봐서 뭐 이렇게 방류하는 걸 시설물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양국 간에 전문가를 배치해 갖고 방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바닷물을 갖고 분석을 하고 그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냥 시설만 둘러보고 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납득을 안 하잖아요. 어렵겠죠. 납득 안 하잖아요. 국민 감정이. 이해해서 이미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검사했는데 괜찮다 그럼 그건 우리나라 사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찰단이라는 것 이름 자체가 사실 시찰이라는 게 보고 살피는 건데 시찰해가고는 안 되고 검사를 해야죠. 근데 일본은 사실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을 타결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그것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이 좀 이거는 일본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양보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뭐 양보해야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조사하자고 분석하자는 거니까 일본이 이건 양보를 좀 해서 하나도
의혹이 없디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이 오셔갖고 오염수를 분석을 하든 검사를 하든 뭐든지 하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오염수의 실체를 검증해서 그 결과를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들을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일본이 끝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한다면 못하는 거지만은 시찰단을 안 보낸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가나마나한 이야기니까 시찰단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양국 정상간에 합의해 놓은 거니까 일본에도 부담을 좀 느껴야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국 간에 잘 나간다고 해놓고서도 정상 간에 잘 한다 해놓고서도 돌아서서는 맨날 또 독도는 저 따위라 그러고 뭐 관계증도 없다 그러고 맨날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이 자신 있다는 건 자기네들 자신 있다는 것 아닙니까? IAEA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좋다. 100% 개방하겠다. 오염수를 분석을 하든 현장 제도 장비를 점검을 하든 뭐든지 한국이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 오염수 문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오염수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 일본의 무슨 그걸 기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도 너무 생떼 쓰지 말고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 예정일이 23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좁혀서 협의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전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세 사기 그다음에 한전의 적자, 전기요금 인상 사실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슈를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책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부 탓은 할 수 있는데 전 정부 탓이야 실무자들 간에 해보니까 한전 문제 결국은 그건 누가 봐도 전 정부 탓이잖아요. 또 탈원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다 전 정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문제가 있는데 현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 정부 탓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하고 그건 안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또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여당의 당사자들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문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이제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풀어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푼다 이 생각에 초점을 둬야지 푸는데 초점을 안 두고 전 정부를 다 다는데 초점을 두면 이게 일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굳이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이제 민주당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견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민주당 요즘 복잡한데 속사정으로 좀 이어가 보면 사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문제 사실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속보 보니까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해서 이제 뭔가 좀 처리하는 일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제가 남의당 이야기를 말하기 좋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민주당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을 탈당하게 하면 안 되고 당 조사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든지 탈당 권유를 하든지 당에서 징계하는 형태로 해야지. 당이 주도권을 주었어야지. 그렇죠. 당이 주도권을 갖고 탈당 권유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당원권 정지를 하든지 뭔가 민주당이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원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한다는 것을 해야지 본인이 탈당하게 놔두고 그것도 의원총회 몇 시간 전에 탈당하게 놔두고 탈당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야당이 공다인데 더구나 야당에는 도덕성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야당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리 제소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야당이 지금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남국이 때문에 송영길이 그 돈봉투 문제가 완전히 묻혔죠. 깔아앉아갖고 지금 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결국에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네. 이재명 리스크에다 송영길 리스크에다 돈봉투에다가 김남국 코인에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든지 관계없이 쌓이고 쌓여갖고 네. 내년 총선의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표는 아직 멀리 남았고 그 눈에 안 보이고 지금 김남국 문제 뭐 돈봉투 문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든지 임시 모면하자. 네. 임시 방편을 돌려막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는 먼저 여당이 하든 안 하든 우리 당이 먼저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해갖고 김남국 의원 말고 또 고인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사실대로 예. 밝히게 하고 또 그 고인에 관한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재산 신고도 하게 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 뽑겠다. 이런 자세를 민주당이 보여줘야지 형식적으로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뭐 이걸 갖고 여야 정쟁거리로 삼는다든지 뭐 정치 공세로 삼는다든지 이래 갖고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김남국 의원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 혼자라도 전수조사를 하면 예. 여당도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국민들이 이게 좀 그 불신을 씻어야지 여기 겨우 그냥 임시 방편식으로 그냥 터지면 맞고 이래 갖고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당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거 추가로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최근에 청계천 이제 방문해가지고 뭐 기자들 질문 좀 받았고 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시면서도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좀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아니 보십니까? 그거는 예.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서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덕담 수준이다. 그렇죠. 본인도 대통령을 하셨는데 현 대통령이 하는 걸 뭐 네. 그걸 잘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도와줘라 그러고 잘한 대로 해야지. 저는 그 점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현 대통령이 자기 정부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덕담을 하더라도 막 내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고 부담되는 점도 많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소금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덕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 발언이 무슨 구체적인 복선이 깔린 발언이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덕담 수준이다. 예. 이걸 무슨 전직 대통령의 정치를 또 하겠습니까? 네. 뭐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네. 전직 대통령의 덕담을 하는 이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옆에서 뭐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이제 그 해석을 해주시. 비판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이제 하는 거고,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 거는 썩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고모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 발언의 맥락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5.18. 그리고 이제 5.18 기념식 때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갈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가면 기념사를 하겠죠. 그럼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 게 현재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예. 넣겠다 하는 거 그건 전에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국민님 최고에 나는 사람이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뭐 구설이 많았죠. 구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광주 분들이 국민님 뭐 최고인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러냐 이렇게 오해도 하셨을 테니까 대통령께서 그 점을 한 번 더 뭐 이야기도 하셨던 거니까 전에 더 강조해 주는 게 좋고
뭐 그게 지금 5.18 기념식에서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5.18 전문에, 그러니까 5.18 정신의 전문에 예. 담자. 근데 사실 개헌이잖아요. 그게 예, 개헌이죠. 개헌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예. 그거는 언젠가는 개헌을 예. 하게 되니까 예. 개헌을 하면 그 정신을 넣자 이런 이야기지. 당장 개헌하려면 그건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당장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대통령께서 못 하잖아요. 개헌은 네. 국회 상황인데 네. 국회 여야 합의 상황인데 그것도 여야 3분의 2가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실 거고 나 개헌 언제든지 개헌을 하게 되면 5.18 정신은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방향성을 명확히 그렇습니다. 담아서 예, 그건 명확히 최근에 그 최고위원 발언을 좀 예.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좀 짧게 여쭤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이제 항상 국회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고성, 뭐 욕설 이런 건데 뭐 보셨죠 고모님도 예. 이제 장제원 위원장하고 무소속 이제 이성만 의원이 뭐 소위 말해서 한판 세게 붙었는데 사실 근데 장 위원장은 사실 이런 고성 영상에 자주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긴 해요. 이런 어떻게 좀 불성사나운 모습 좀 야단을 좀 쳐주시죠. 예, 저도 예. 뭐 저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일 많이 있었는데 그건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은 생중계가 되잖아요. 예. 모든 국민이 다 보잖아요. 네. 일단 위원장이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장제원 위원장의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예. 뭐 참지를 못하는데 예. 그 위원장이잖아요. 뭐 위원장 좀 참아야 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야당이라는 것이 뭐 무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참아야 되네. 그거는 더 많이 참아야 될 사람은 위원장이죠. 위원장 사회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야당 의원들이 좀 경우에 어긋나거나 감정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제하고 웃고 넘어가야지. 그거 일일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럼 상임위는 할 필요 없죠. 그냥 밖에 링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낫지. 좀 참아라. 참아야죠. 딴 방법 없습니다. 이거. 사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예. 해답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 오늘, 그러면 위원장은요. 예. 자기 발언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사회자니까. 예. 네.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줄이고 네. 위원들의 발언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결론만 내리는 자리지 위원장 일일이 위원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회의 못하죠. 하루 종일 싸워도 볼다 보지. 예, 좀 화가 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이재호 상임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 이제 경찰대 문제인데 사실 이제 경찰 제도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뭐가 발표가 됐었고 물론 이제 찬반도 있습니다만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안건이 경찰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대는 사실 늘 폐지하자. 아니다 필요하다. 사실 이런 항상 대상이긴 했는데 지금의 논의 수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원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3월이면은 이제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3개월, 연장된 거예요, 네, 지금? 3개월이 연장된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경찰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고 이게 투표까지 가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아마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 제도발전위원회가.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건 경찰위원회랑 다릅니다. 다르죠. 원래 법상으로는 경찰은 경찰위원회가 상위기관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도발전위원회는 사실은 경찰위원회 구성이 문재인 정부 이사들로 구성되어 네. 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구성해서 임의적인 자문기구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권에서 이제 힘을 실어주니까 예. 어쨌든 제도를 발전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지난해 9월에 출범했고
3월에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3개월 연장된 거는 지금 경찰대의 문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그 내부에서도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분, 15분인데 그중에서도 법조인 7분은 아무래도 경찰대 이제 비판적이겠죠. 비판적이겠고 네. 경찰대 출신은 딱 한 명밖에 없고요. 사실 여기에 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경찰 쪽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위원회 위촉은 네. 정부 쪽의 성향이 분명히 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맞섰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경찰대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폐지라는 게 그러면은 아예 간판 내리는 폐지가 있을 거고요. 그거까지 있죠. 아니면은 경찰대라는 외형은 유지하지만 기능을 많이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 기능이라는 거는 예. 경찰대 핵심이라는 게 자동 경위 승진. 네. 그러니까 졸업만 하면 경위 다는. 예. 시험 안 보고. 예. 그리고 거기에 그건 포함해 갖고 뭐가 되냐면 병역 문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포함하는 것은 일종의 국비 문제. 이건 다 연동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라는 건 왜 학비라고 세금을 대주느냐. 이런 또 문제. 하나는 생활비까지 의복비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 경찰대 학생들은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거의? 무료고 아, 옷도 그렇고 생활비도 하고 책값도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혜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 세무대학, 농협대학, 철도대학 다 폐지됐는데 그런 논란 하에서 국가의 엘리트 테크노클라트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발전 국가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 종료를 해야 되는데 경찰대만 남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은 뭐냐면 유지는 하되 구성을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건지 그걸 편입제도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한 100명 정도인데 뭐 19살짜리 고졸들을 일정 포지션 그러니까 조금으로 아니면 현직 순경 이런 비간부들을 또 일정에 올리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뭐 이렇게 중간 구성을 섞자. 대체적으로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식으로 가면 최악의 경우에는 표결까지 갈 수도 있다. 내부 얘기는 표결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합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도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면 우리 다른 공무원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이제 경찰 간부 후보라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 간부 후보생도 있고 경찰 간부 그런 게 있죠. 근데 굳이 경찰들을 왜 또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979년도에 경찰대학 설치법이 있고요. 80년도 1월 1일 날 이게 시행이 됐는데 81년부터 8일 학번부터가 1학년입니다. 그 유명한 지금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기. 그 양반이 그분이 수석 입학 수석조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상징성이 있는 분이에요. 경찰에서는. 황운하 의원도 그분이시고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표창원 의원님도 그런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사회에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기가 군사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병역 문제를 말씀드린 건 뭐니 이 사람들은 4년 졸업하고 전 의경대 소대장이 됩니다. 그 전 의경대 소대장이 돼서 전경대와 의경대, 그러니까 전경대들을 지휘하면서 그때의 소위 말하는 시국 치안을 담당했던 겁니다. 아 그때 시위가 워낙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 전경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필요했던 거군요. 중간 간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여기 같은 청취자분들께서 그게 당시 시대적 상황과 왜 군사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조직된 말하자면 육사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같은 겁니다. 말 잘 듣고 딱히 병역 문제 때문에 이런 이견을 제출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경비경찰의 어떤 보직을 보호해 주면서 나중에 어떤 활로를 틀어주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찰대 출신의 그 사람들은 지금의 경무관 이상의 70% 총경의 뭐 50, 60%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간부 순경 출신들은 경정 달기도 힘듭니다. 경감 달고 뭐냐 퇴직하는 사람이 거의 수두룩하거든요.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어떤 보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맥락이라면 더더욱 지금은 소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주요 간부들이 다 경찰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주요 간부 핵심 간부들이 다 경찰대 출신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사실은 경찰대 폐지를 찬성할 리가 만무한 부분인 거죠. 근데 비간부 출신들은 대부분 폐지를 찬성하는. 폐지를 찬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경찰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공식적인 어떤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약해서 오죽했으면 가만히 경찰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경찰? 네, 70대 후반 뭐 80대.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가만히 하나를 들으면은 합격시키는 겁니다. 아. 네. 놀라셨나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운전 잘했다고 특채. 너 시위 잘해? 시위 진압 잘해? 소위 백골단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잘 두둑게 팬다고 특채. 그리고 이제 뭐 백일단, 형원대 경호 너 잘한다 특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찰이 되기가 너무 쉬웠던 거네. 자격 요건이 너무 낮았던 거네. 낮았고 자격이 별로 없었고. 물론 한참 뒤 2000년 이후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만들어진 경찰대라는 것이 그냥 소위 말하는 졸병들을 지휘하는 장교로서의 역할. 그런 면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서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과도기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은 순경들도 대부분 법대 출신들이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4년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 기수가 한 100명, 200명, 300명씩 공채가 순경이 되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4년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경찰대는 4년제가 왜 필요하냐. 이게 핵심적으로 경찰대 폐지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걸 결정하는 것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경찰 바깥의 기구지만 어쨌든 이제 경찰 내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숫자적으로는 경찰대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테니. 그렇죠. 그럼 사실 여론조사 내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 해본다면 경찰대 폐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근데 그건 그렇지만 경찰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관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표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속내. 그럼 당연히 하죠. 그런데 표출할 방법이 없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이제 노조격인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사실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고 지금 정권이 워낙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 경찰대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하나 이게 알게 모르게 맞서는 이게 이런 겁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경찰대 친 여기는 경찰대 반. 지금이 경찰 약간 피해자 격인 거죠.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대는 일정적 그런 과정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결론이 맞서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다 시도했습니다. 경찰대 폐지를. 근데 다 유야무야 됐던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찰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 뭐 이런 건가요? 저항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 뭔가 이게 다른 어떤 논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좋다. 그런데 결론은 유야무야. 왜? 좋은 거 많이 했지 않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6월까지 활동 시간 연장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야무야 될까요? 어떻게 표결까지 간다고 하고 대통령의 의지, 이상민 장관의 의지. 이게 사실은 경찰대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지는 안 될 것 같고 현행 유지는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역을이나 이런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가 안 된다는. 다만 2안 3안 말하자면 일반 보수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보수교육기관이 왜냐하면 보수교육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비간부 출신들을 거기에 그냥 현직 경찰들을 교육시키는 기관 일종의 하사관학교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편입생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거기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 사실 이제 꼭 그런 경찰 대학이라는 게 꼭 학생 양성도 중요합니다만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치안 방향이라든지 이런 연구소로서의 기능은 또 남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대학에 네. 치안과학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석사과정이 박사과정 뽑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일반 학생들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정책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그런 부분까지 없앨 필요는 그렇죠. 그거는 유지하다. 그건 현재 안건이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미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고 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학사 과정의 경찰대학, 경위를 주는 경찰대학 이게 핵심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사건 사고 같기도 한데 올해부터 이제 편입을 받았나 봐요, 경찰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 출신들을 50대 50으로. 근데 그 편입생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 군기 잡기, 뭐 터스의 학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원래 100명이었는데 전체 인원이. 네. 근데 이제 50명은 원래대로 50명은 이제 일반 대학 플러스 비간부에서 이제 한 3학년이 되는 거죠. 4학년 선배들이 일종의 그런 형태의 군기 잡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사실은 뭐 학력고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수능 이만큼인데 너희들은 좀 하급 대학이잖아. 아마 표현이 좀 매우 좀 이게 이상한 좀 노골적인 부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비인격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언어적 폭력 같고 그게 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선민의식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올 땐 자기는 경찰 대학생으로 들어왔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복잡한 제도의 해법을 찾을 때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데 경찰대가 있는 나라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국, 중국, 대만. 딱 세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공산권이니까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고 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4년제 경찰대학 있는 데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대만 정도밖에 없다고. 사실 이건 발전 국가에서 유지한 겁니다. 독특하게 한국과 대만은 전 세계적인 발전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방도상국에 성공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폴리스 아카데미입니다. 4년제 나오고 석사 받은 사람들을 경찰 교육 시켜서 순경부터 시켜갖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계속 올라가는. 그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게 이제 보통 폴러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겁니다. 폴리싱이라는 게 사실은 경찰의 의미도 있지만 정책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모로 파일럿님 말씀 들어보면은 경찰대가 현행 유지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든 손은 볼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범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